사대부집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감동 그 자신뿐 아니라 감동과 관계를 한 남자들에게도 큰 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분이 가장 큰 재산이던 이 시기에 자신의 신분을 격화시켰던 행동은 매우 자학적인 것이다. 감동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이제 감동의 경우도 어떤 정절을 잃어버리고는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자구책으로서의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권력 구조의 파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데서 자기의 어떤 그 확고한 위치를 잃어버린 방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감동의 행동은 극한 상황에 몰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 책은 자녀 아닙니다.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명부인데요. 음란한 행동을 했거나 또 3번 시집간 여자의 이름을 기재해 놓은 일종의 실행녀 명부입니다. 자, 이 책에 이름이 기재되면은 평생 간음녀로 낙인 찍혀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하고 또 관비로 신분이 격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결혼 이전에는 파혼의 사유가 됐고 결혼 이후에는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자, 이 자녀 안에 이름이 기재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물론이고 자손들의 벼슬길까지 맞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조선사회는 절개를 지키지 못한 여성에게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사회에 이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간통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간통과 차이점은 없었을까요? 조선사회, 간통을 저지른 그 죄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경우 분명 이혼당한 여성, 즉 남편이 없는 여자였고 스스로 창기, 즉 몸을 파는 여성이라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성립됐다. 간통죄는 시대나 국가마다 죄의 성립 조건이 다르다. 조선시대의 간통죄의 개념 역시 오늘날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요즘의 간통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하고 혼인 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간통 행위자뿐 아니라 상대편 상간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 후에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경우에는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통죄를 갖다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종 9년 동자와 임견수는 미혼 남녀였는데 혼인을 치르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 하여 간통죄로 처벌됐다. 혼인 외의 성관계는 무조건 간통으로 취급한 것이다. 또한 중매는 혼인관계에 있어 필수 요건으로 봤는데 이 때문에 일어난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성종 7년에 발생한 일이다. 여종 근비는 차경남과 서로 정을 통하는 사이였다. 차경남은 친척을 통해 근비와 중매를 서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근비와 정을 통하는 남자는 차경남 하나가 아니었다. 이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바로 이 남자. 박종손이라는 이 남자는 근비와 관계를 맺은 또 다른 간부다. 박종손은 차경남과 근비의 관계를 알면서도 근비와 남몰래 정을 통했다. 박종손은 근비가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연후에도 계속해서 차경남과도 정을 통하자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된다.
근비의 간부였던 박종선은 살해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차경남과 함께 있었던 근비의 처벌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성종은 처음엔 근비를 그냥 곤장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죽은 차경남은 근비의 남편격이므로 그의 죽음을 방관한 근비 또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죽은 차경남이 과연 근비의 남편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비와 중매가 있었던 차경남은 마땅히 남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또 근비가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스스로 관계를 맺었으니 죽은 차경남은 남편이 아니라 간부에 해당한다는 의견.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성종실록엔 기록돼 있다. 차경남을 죽인 박종선은 근비와 중매가 없었고 혼인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간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죽은 차경남은 친척을 통해 근비와 중매를 서게 한다. 선한 계급이었던 근비의 경우 중매만 선 것도 결혼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 따라서 차경남은 보는 시각에 따라 남편으로도 간부로도 볼 수 있다. 차경남을 간부로 보느냐 남편으로 보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바로 근비라는 여인. 간부로 본다면 곤장형에 그치겠지만 남편으로 본다면 그녀는 사형감이다. 오랜 논란 끝에 성종은 차경남을 남편으로 결정한다. 결국 근비는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혼인은 먼저 중매인이 의견을 알아보는 의혼의 단계, 그리고 신랑이 사주단자를 보내는 납체, 함을 보내는 납회,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혼례식인 초례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중매만 오갔던 근비에게는 억울한 처벌인 셈이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춰야 했을까? 조선시대 간통죄는 적발 즉시 처벌 대상이 됐다. 간통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점차 간통 자체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더라도 간통을 했다는 상황만 명백하면 처벌을 하기도 했다. 세종실록에도 간황만 명백하다면 죄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명률에 의거하면 간통죄는 그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 화가는 남녀가 합의하에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조가는 상대방을 집으로 유인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간까지도 폭력이 아닌 간통의 한 종류로 취급했다.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화가는 장형 80대를 맞아야 했고 조관의 경우는 장 100대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 여인이 유부녀일 경우 각각 10대씩이 더 추가돼 결혼한 여성들의 간통을 더욱 큰 죄로 다뤘음을 알 수 있다. 벌을 줄 때도 여성의 경우는 옷을 모두 벗고 맨살로 형벌을 받게 했다. 이때는 여성들의 간통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제가 역시 금기시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